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대급으로 가장 무더운 추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너무 더워서 잘 못 보냈습니다. 네. 사람들이 네.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네. 기사를 찾아봤더니 38년 기상관측 이래로 남부지방에는 최고 더위 기온을 경신했다고 해서 정말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구나. 추석의 맞습니다. 풍경도 바꾸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명절 민심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었는데 요즘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한 정치인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요. 추석머리 밥상, 추석민심 이런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요즘 추석 때는 워낙에 해외로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보가 다른 뭐 SNS나 인터넷으로 완전히 과잉인데 이 추석 밥상에 가족들이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민심이 요동치고 영향을 크게 주고 이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다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 네. 말에 굉장히 좀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의 생생 코멘트 첫 번째 말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 딸 수사하는 검찰 꼴잡하다. 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누가 한 말일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한 건가요? 좀 의외이긴 한데 이 꼴잡하다 네. 이 말의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꼴잡하다 저도 찾아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감의 느낌은 오잖아요. 이거 네.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치사하고 야비하다는 경상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네. 저도 말씀 주신 대로 이 인터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의아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차례 비토 목소리를 상당히 강경하게 냈던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모래시계 검사로 상당히 명성을 날리기도 했는데 네. 지금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이제 딸 다혜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수사가 과연 맞느냐라고 하면서 이거 비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꼴잡하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딸을 도와준 행위를 콕 찍어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 않다. 이를테면 검찰의 시각은 이겁니다. 일단 딸 내외가 원래는 이제 증권회사를 전 남편입니다. 이제는 네네. 이혼을 해서 이제 전 남편이 다니다가 본인이 로스쿨을 가겠다고 해서 일단 그 직장은 그만뒀다라고 해요. 그때는 이제 생계 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좀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로스쿨 진학은 좀 좌절이 됐고 네.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이제 항공사의 발권 업무와 관련해서 취직에 대해서 태국 현지로 가서 근무를 했는데 네. 거기에 채용이 됐으니까 더 이상 지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채용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이 됐고 실제로 이제 임명까지 됐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대가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대가 관계의 최종 수혜자가 그렇다면 지원을 하다가 이 사회가 독립생계를 이제 유지를 하게 되니까 그 벌어들이는 급여가 있잖아요. 그 급여 상당액 한 2, 3년 일하거든요. 그게 뇌물이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시선인 거예요. 시각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제3자 뇌물로 들여다봤었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수령한 게 아니니까 이거 사위한테 준 게, 월급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위한테 간 게 뭔가 제3자한테 이득을 주면서 사실상 간접적인 이득을 받은 거 아니냐. 이제 부정청탁이랑 요건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이 직을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사위를 하고 이게 근데 입증이 안 될 거거든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네네네.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제 뇌물죄, 경제공동체다라고 했는데 이런 수사는 일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게 이제 홍준표 시장의 또 여권의 인사이긴 하지만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도 곧 소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혜 씨를 시작으로 이제 문 전 대통령까지 좀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수순인 걸로 보이고요. 추석 네. 전에 이제 문다혜 씨의 자택 그리고 과거 뭐 살던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뭐 별장이라고 언론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제 민주당 인사들 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들 인터뷰에 따르면 이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해보려고 네. 인수한 민박집 정도라고 하는데 대대적인 이제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 문다혜 씨의 소환이 어느 정도 추석이 지나면 이뤄지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피의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적시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피의자 지위에 있고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라는 게 확인이 된 셈이고 문다혜 씨를 먼저 조사를 하면 아마 그 다음 수순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이제 그 절차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무고한 정치적 해석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서면 조사로 할 것인지 방문 조사 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검찰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문 전 대통령 부녀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좀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근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한 7, 8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6, 7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막 사위가 취직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이혼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 국민의힘에서 고발장을 제출한 게 이제 4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는 수사가 좀 답보 상태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 수사 속도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몇 년 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직접 금품을 수령한 게 아니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3자 뇌물로 법리 검토를 하다가 갑자기 또 뇌물로 가고 이거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거 국면 전환용이다라는 네. 게 일단 민주당의 시각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체됐다라고 해서 수사하지 말란 법이 있냐. 이를테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금 이제 파헤쳐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까지 했는데 이거는 뭐 그 수사를 좀 지체됐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쌈짓돈을 친구를 통해서 붙여줬다 이런 것들이 또 검찰의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는 좀 여론 환기용이다, 여론 호도용이다 이런 시선으로 좀 맞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거에 보태서 민주당의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맡은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단 여태까지 여러 명에 대한 검사 탄핵을 했고 지금도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네. 그런데 이게 다 기각이 됐어요. 지금까지 결론이 나온 것은. 그리고 그나마 탄핵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안모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울시 공무원 그 간첩 조작 사건에 조작된 증거를 이 재판 중에 현출을 했던 점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과거에 불기소하고 무혐의로 했던 거를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이런 부분으로 다시 사건을 살려가지고 기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 대단히 무리하다. 이런 식의 기소는 좀 온당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나왔어요. 물론 맞부딪히긴 했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검사도 탄핵의 대상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이 뭐 대통령, 국무위원, 검찰 다 돼 있거든요. 다만 그 사유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지 않았냐 이런 시각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또 탄핵 대상에 올리게 된다면 이거 너무 정치적 의도를 노고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 반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긴장 관계에 있던 양측의 스탠스가 좀 화해, 연대 쪽으로 좀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명문연대 공고히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도 이른바 뭐 친문계, 친명계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기류가 없지는 않죠. 네. 더더군다나 이제 대선 국면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경쟁자였었고 또 총선 때는 이른바 친문계로 아주 좀 유명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받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감정적인 또 정치적인 앙금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지금 친문, 친명 그래서 명문 정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외부 변수가 하나로 좀 합쳐지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 변수라 함은 지금 현직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재판 계속되고 있고 이건 정권 초기부터 좀 지속돼 왔던 측면이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시화되고 속도를 내고 있다 보니까 이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하는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시각이 친문, 친명 이런 부분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데 모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도 관련 특위를 만들었는데 그 좌장이 아주 찐 친명이라고 분류가 되는 김영진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거의 없을 때 네. 거의 처음 손을 든 의원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김영진 의원이 또 이 TF의 좌장을 맡으면서 뭔가 대응 가도를 좀 가속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결국 모두가 궁금해하는 건 이 검찰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인 것 네. 같아요. 근데 결국 전직 대통령들이 계속 구속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문 전 대통령의 수사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 부분도 검찰도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주 정치적 의도가 없을 것인가? 이게 일반 피해자처럼 정말 수사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네. 거고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무게감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소환하는 시점도 고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모든 게 이 검찰 수사가 어쨌든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도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예전에 무슨 차떼기 수사 이런 거는 국민들이 상당히 박수를 쳤었고 성과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국민들이 이게 지금 정부와 그리고 전 정부에 대해서 동일한 칼날이 겨눠지고 있는가에도 좀 물음표가 쳐지는 국면이 있어서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제 무혐의 수순으로 좀 가는 부분이 있고 전 정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가 좀 속도를 내는 부분이 좀 대비되는 측면도 있어서 검찰의 고민도 좀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검찰총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으로 다시 네. 이제 새 진용이 꾸려졌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또 풀어나갈 것인지 속도 조절을 또 할 것인지 왜냐하면 처음에 수장이 바뀌면 사건 파악을 해야 된다 뭐 보고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유로 약간 지체하는 그런 선택을 한 전례들도 있기 때문에 검찰의 선택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내가 심상정 후보였다면 완주 안 했다. 네,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무슨 내용일까요?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말이었는데요. 대선 출마 관련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국 대표 대선에 대한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대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조국혁신당이 영광이란 곡성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재보궐 선거가 있거든요. 네네. 이 호남이란 어쨌든 상징성이 있어서 여기선 반드시 당선을 시키겠다는 의지로 지금 조국 대표도 내려가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실시간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본인의 이제 대선 주자로 지금 분류가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대선을 만약에 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좀 객관적으로 진단했을 때 조국혁신당은 지금 수권 정당의 면모는 갖추지 못한 것 같다. 나 개인으로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에는 좀 역량이 떨어지는 것 같다. 준비도 덜 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대선 주자였다면 지난 그 대선 때 심상정 후보와 같은 선택은 최소한 하지 않았을 거다. 나는 완주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발언을 사표를 만들었다. 네, 그 맥락에서 한 건데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치열한 접전 끝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퍼센트로 치면 1%도 안 났어요. 0.73%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3지대 후보로 누가 있었느냐. 심상정 후보가 있었는데 2%대 지지율, 정확한 2.37%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심상정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면 아니면 본인이 그냥 드롭을 했다면 이 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가지 않았을까? 갔다면 0.73%로 패배하진 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정치적인 가상일 뿐인 거죠. 왜냐하면 그 네. 표가 100%또 노리란 온다는 보장은 보장은 없죠. 없고 네. 또 심상정 대표를 정말 지지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투표장에 안 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투표장에 가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아마 그분들이 국민의힘 비례정당을 뽑진 않았을 테니까 조국 혁신당
조국혁신당을 뭐 찍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변수가 있어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민주당이 패배하는데 일정 정도 영향을 하고 표가 갈라진 부분은 사실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또 아쉽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조국 대표가 나라면 완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체 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양보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양보하기에는 심상정 후보가 그 당을 생각해서라도 좀 완주를 했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 지금은 이제 뭐 민노당에서 출범을 해서 이제 정의당까지 오는 그 여러 응원을 받았던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원내 입성을 할 때도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원내 입성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됐죠. 그래서 정의당과 관련한 어떤 정치적인 그 포지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해서 국민 지지를 못 받았다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오히려 민주당과 나중에는 대단히 각을 세웠거든요. 네. 그리고 위성 비례정당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으로부터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 막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감정적인 골이 깊어지면서는 상당히 민주당과도 거리가 있는 정치 행보를 했는데 이 원인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조국 대표 이야기 해볼까요? 그 10월 16일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석 연휴도 반납했고요. 이 최 후보 지원을 위해 뛰어다녔는데요. 민주당에서 이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좀 조바심이 날까요? 이번 재보궐선거가 야권 지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은 실제로 그 내부에서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우리는 끝까지 간다. 특히 곡성 영광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냐면 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죠. 지역구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네. 비례에서는 지민 비조라고 해서 지역구에는 민주당을 뽑았지만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뽑은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네. 그 추세가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났던 지역이 사실 호남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지방선거도 치러야죠. 그 뒤에는 또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기 위해선 그 터전이 호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기반을 총선에서 다져야 되는군요. 예, 총선에서 확인이 된 바도 있고. 네. 근데 민주당으로서 또 어떤 위기감이 있냐? 약간 같은 이 진영으로 묶이긴 하지만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 내주게 된다면 예전에 국민의당에서는 지역에서 다 완패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호남의 맹주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곡성과 영광을 뺏기게 되면 우리가 호남에서 뭔가 흔들릴 수 있다. 그것이 더 여파로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지금 조국혁신당과 재보궐을 두고는 좀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이 박지원 의원을 상임 선대위원장에 앉혔다고요? 맞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5선이고요. 국회에서 네. 최고령입니다. DJ의 적자 그리고 정치 구단이라고 자처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 박지원 의원이 또 본인이 매일같이 내려가서 나 거기서 먹고 자고 할 거다라고 그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좀 절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호남을 그렇게 뭐 아낀다, 호남을 지원한다 민주당에서 그렇지만 호남 인물 한번 키워본 적 있냐 이렇게 직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박지원 위원장이 그러면 이거는 호남에 대한 폄훼다 이러면서 또 다투고 있는 국면이어가지고 네.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텃밭에서 총선에 이어 또 한 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최근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와 투표율이 살짝 빠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의미 있는 득표를 한다면 민주당의 위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그런 기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 이 부분이 좀 작은 지자체 선거일 수도 있지만 네. 미치는 상징성과 여파는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주 선수가 높은 박지원 위원장도 80대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 폭염이 남부 지역이니까 더 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속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네. 이 부분은 저지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많고 조국혁신당은 뚫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상태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는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왜냐하면 네. 지금 영광곡성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 금정이랑 인천 강화 두 군데에서도 선거가 있거든요. 네. 두 군데 다 보수 텃밭입니다. 지금 인천 강화가 조금 흔들린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부산 금정은 현역 의원이 지금도 국민의힘이고요.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표가
민주당 쪽이 갈려가지고 패배를 한다? 그러면 더 유권자들 마음을 얻기 어렵겠죠. 지금 조국혁신당도 민주당도 다 후보를 낸 상태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단일 대우를 구성해야 지금 국민의힘 텃밭에서 승기를 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일화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 지역입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당의 분위기가 읽힙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계속해서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볼까요? 금투세 이재명 대표는 유연한 입장, 누가 한 말일까요?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애초에 유예 의사를 내비친 바가 있기 때문에 유연한 입장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투세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계속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언제쯤 좀 일치된 의견이 나올까요? 이게 사실 예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던 법안이에요. 네. 그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시는데 네. 그때 기재부의 차관인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입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분 네. 중에 한 분이시죠. 왜냐하면 이게 해외에서는 다 과세를 하고 있어요. 미국, 네. 독일, 일본, 뭐 여러 금융선진국, 영국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소득을 올린다라고 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든 파생 상품에 돈을 넣든 아니면 뭐 채권에 투자를 했든 5천만 원이면 웬만한 사람 연봉 정도거든요. 네. 이게 급여 생활자, 급여 봉급자들 관련해서 보면요.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세금을 많이 떼갑니다. 네. 그런데 주식 투자는 그거를 안 떼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1,400만 개미 투자자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개미 투자자들은 아니 이걸 왜 과세를 하냐고 굉장히 비통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와닿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거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세금까지 물리게 되면 우리나라에 아주 여러 큰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개미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지금 해외 시장으로 많이들 그렇죠.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도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네. 했는데 민주당의 진성중 정책위 의장입니다. 이거 안 된다. 정책의 일관성도 필요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건 원칙 중에 원칙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아직 종합된 입장이 좀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그동안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라는 한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지금 뭐 비록 원외 인사지만 영향력이 큰 유승민 전 의원이 금투세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서 눈길을 끌었죠. 아, 맞습니다. 저도 이 라디오 인터뷰를 직접 들었었는데요. 네. 일단 유승민 대표는 전직 뭐 원내 대표이기도 했고 경제 전문가입니다. 네. KDI 교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그 금투세 폐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뭐 사활을 걸고 여당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과세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몇 년 전에 이미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 또 유예가 됐었어요, 도입이.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도입을 하겠다고 한 건데 이 부분이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이게 다 정책 일관성이 신호로 가닿는 건데 갑자기 갑자기 없앤다. 이것도 온당한 방향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라면 오히려 이걸 관철해야 된다. 이 세제는 좀 도입을 한다. 그리고 세수 확보 방안도 뚜렷이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는 24일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내 의견을 좀 정리하고 당론이 하나로 모일까 궁금한데요. 앞서 짚어드렸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비난
여론이 좀 상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좀 살펴볼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이 세제가 도입이 되면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서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몇 명이냐? 네. 상장 주식으로 하면은 전체 투자자의 한 2%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5천만 원 수익 내기가 쉽지는 쉽지 않죠. 않죠. 쉽지 네. 않죠. 네. 그리고 5천만 원 수익을 내려면 종잣돈도 상당히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맞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다른 금융 선진국에서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국가에서는 배당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주식 투자자들에게. 그러면 한국 시장의 메리트가 그나마 금투세 같은 세제에 어떤 부담이 없어서 참여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내의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한테 갈 것이다. 이런 또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아예 좀 나중에 시행하는 쪽으로 좀 정책을 손질할 것인지 아니면 5천만 원 그 구간을 1억으로 그러니까 1억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더 줄어들 거니까요. 그렇게 좀 정책 대상자들을 좀 줄일 것인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한국 증시에 투자하지 않는 배경에는 금투세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뭐 시스템 문제들도 있다고 지적이 되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한국은 분단된 국가라는 그 어떤 위험성을 항상 잔존해 갖고 있습니다. 시장의 네. 위기도 다 어떤 안보 불안과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주식시장에 빠지고 이런 걸 계속해서 거듭해 왔기 때문에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금투세 하나만 보고 정책 설계를 할 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눈을 시야를 넓혀서 대북 관계도 좀 평화 체제로 구축하면서 시장의 안정을 좀 도모하고 그리고 지금 내수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든 뭐든 다 얼어붙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도 좀 이 정부 여당 그리고 정부에서는 좀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내년 1월 당장 시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윤 대통령 역대 최저 지지율 돌파구 찾을까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발표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에서 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7%로 나왔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리얼미터에서 27%가 나왔고 여기는 이제 ARS 조사 방식인데요. 네. 갤럽은 이제 대면 조사, 그러니까 유선 전화 방식입니다. 네. 실제로 상담원이 물어봤는데 거기서는 부정평가가 이제 70%로 역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리얼미터에서도 리얼미터 자체 이 대통령 취임 이후의 조사에서는 27%로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 국면이 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와 관련한 여러 진단이 있는데 이 각 여론조사를 보면 세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의정 갈등, 그러니까 의대 정원과 관련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처음에는 의대 정원을 높인다고 했을 때 2,000명 증원한다고 했을 때 지지율이 반등했었어요. 그거는 뭐 갤럽도 마찬가지고 리얼미터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근데 의사단체가 현장을 그냥 이탈했잖아요. 다 사직서를 내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있지 않고 응급 현장도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냥 공백인 겁니다. 추석 때도 손가락 절단 환자가 광주에서 전주까지 갔다라고 하죠. 한 임산부는 양수가 터졌는데 75곳에서 병원에서 못 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불안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나?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렇게 지지율 하락에는 상당한 영향을 지금은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여러 세부 항목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불통, 소통하지 않는 뭐 이런 이미지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도 부정평가에는 상당한 한 축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도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걱정이 정말 네. 많았잖아요. 근데 또 국무총리가 응급실 대란은 맞습니다. 없었다라고
없다고 좀 약간 당연하다는 예. 식의 인터뷰를 하긴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보면요. 무엇보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70대 이상과 보수층, 대구, 경북마저 좀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얼마 전까지 뭐 경각심이라는 단어가 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좀 맞습니다. 대통령실 여권도 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정치에 많이 이제 관여하셨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20% 지지율이라는 거는요. 네.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었던 지지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갔을 때 이제 나왔던 지지율이에요. 네. 그러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왜 잃는다라고 평가를 하느냐? 공무원들이 일단 정부의 지시, 지침 그리고 기조를 공감하고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일간지 보도를 보더라도 무리한 지시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감내하고 일을 한다기보다는 비망록 같은 걸 공무원들이 쓴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따로 근거를 남겨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말발이 먹히지 않으면서 내부 고발 형식의 폭로 등이 과거 정권 때도 항상 나왔었거든요. 이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외부로 알려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균열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그러면 타개할 수밖에 없는데 다들 좀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나타내는 게 이게 또 국회와 협치하지 않는 부분도 네. 이 부정평가에는 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다, 뭐 지역 화폐 관련 법안이다, 최상병 특검이다, 계속 속도를 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아마 다 거부권 행사하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강대강으로 부딪힐 때 야당은 할 수 있는 역할이 비교적 제한적인 반면에 대통령은 어쨌든 협치를 해야 되는 숙제가 놓여져 있는데 그 선택은 최소한 지금 입장에서 보면 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율 답보 상태가 이게 추석 시즌이라 지금 이번 주는 발표가 되지 않지만 다음 주에는 또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여론조사 수치라고만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건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지율에 관해서 경기장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지지율이 만약 10%대까지 떨어지면 말씀 주신 대로 이 개혁은 물론 일상적인 국정 운영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 전망을 하는데 20%에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 진행자가. 네.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본다고 가능성이 전망을 있다. 하더라고요. 네. 예. 왜냐하면 이걸 타개할 그런 부분이 안 보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희가 보통 양당에서 30% 지지율이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웬만해선 잘 깨지지 않는다. 그것마저 무너진 상황이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얼미터나 갤럽의 조사를 보더라도 영남에서 확 빠졌고요. 70대 이상의 지지층들도 좀 등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의대 정원과 맞물려서 어쨌든 고령인 분들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 이용이 더 많으신데 네.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들은 진작에 등을 돌린 거고요. 네네. 아주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던 지지층도 이제는 민심 위반이 좀 심각해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국정 운영에 상당한 장애,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앵커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한덕수 총리처럼 가짜 뉴스다,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거 누가 그러냐, 이거 의사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연찬회를 할 때 교육부 총리는 나와서 6개월 뒤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표현을 써서 엄청 또 비토를 당했거든요. 네. 의사들은 적이 아니에요. 정책을 했을 때 어쨌든 정책의 수혜 대상자인 겁니다. 정책이 미치는 대상자일 뿐이에요. 정부에서 협상 테이블에 의사들 대안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안 됩니다. 대안은 정부가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묘책이 없다면 10% 지지율로도 이 좀 내려앉을 수 있겠다라는 좀 불안감이 여권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미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매번 안건을 내놓으면은 매번 또 거부권만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점이 네.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는 네. 헌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총론격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네. 헌법학자들이 의견을 이건 필요 최소한으로, 왜냐하면 국회 입법 권한을 제동을 거는 거기 때문에 네.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경우만 해야 되냐? 만약에 국정 기조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대선에서 선출이 됐는데 거기에 너무 반하는 어떤 법안을 야당이 만든다. 이러면 거부권 행사 가능하다. 그렇지만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의 친인척 내지는 본인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이런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거부권 행사라는 건 어쨌든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단히 많이 20차례가 넘었으니까요. 이미. 네. 그런 부분도 처음에는 야당이 발목 잡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유권자 분들도 이거 너무 많이 남발되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의식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국면을 또 네.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런 상징성과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그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네. 이 부분은 여당의 관계자들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를 보면 알 것 같아요. 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죠. 아까 모두에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도요. 여사가 지금 나올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지금은 뭐 개혁신당 쪽에 이제 기울어져 계시기는 합니다만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여사가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마포대교에서 자살 예방 캠페인에 저는 영부인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 공무원 조직을 가동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출될 권력이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도 없어요.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 지위에 있는 겁니다. 역대 영부인들이 지침을 못 내려서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의 역할이 봉사하고 내조하고 그림자로 좀 이 지원을 하는 부분에 좀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 네.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석 밥상에도 상당히 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의혹이 다 해결되진 않았거든요.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명품백도 그렇고 지금 무혐의 수순으로 갑니다만 이게 국민 법감정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이런 일부의 시선도 있는 가운데 대단히 적극적인 행보를 하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좀 쓴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심지어 오늘 아침 추가 폭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천 개입 의혹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공천 개입 의혹은 뉴스토마토에서 며칠 전에 익명의 A 의원, B 의원을 이제 그 제보자로 해서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을 김영선 후보에게 직접 보내서 당신의 창원 지역구에 나오지 말고 김해로 가라라는 사실상의 이제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실제로 그 당시에 김영선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 창원은 국민의힘 깃발만 꽂으면 되는 데입니다. 네. 김해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대단히 이례적으로 본인이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컷오프 됐습니다. 오늘 추가 폭로 내용은 김영선 의원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개혁신당에 노크를 하면서 나를 비례 1번이나 3번을 주면 내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 기자회견 문까지 같이 이준석 의원 그리고 명모 씨라고 해서 뭐 정치 컨설팅을 한다 아니면 뭐 무속인이다 뭐 여러 평가가 있는 사람과 회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추가 폭로가 돼서 이 부분도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가 될지도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 직전이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에서 주로 알려진 손 씨에 대한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2심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검찰이 이 판결을 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린다고 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일단 대통령실에서요. 1심에서 전주 손모 씨가 무죄를 받았을 때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이 여러 주가 조작의 당사자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 사건에. 그런데 전주는 김건희 여사와 지위가 유사한 사람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막 작당 모의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돈이 물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손모 씨가 공범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이것 봐라. 손모 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더 상관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항소심에서 손모 씨 유죄받았습니다. 방조죄가 추가 네, 이렇게 네. 공소장 변경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없었어요. 이건 뒤집어 보면 손모 씨 유죄는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좀 재촉하게 되는 도화선이 될 거는 좀 맞아 보입니다. 한 날을 특정해서 보면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을 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영업점에 전화로 매도 주문을 내거든요. 그리고 네. 이 증권사 이 가담했던 증권사 직원이 사후 보고를 하거든요. 3,300원에 8만
10만 주 뭐 때려주셈 이런 거를 자기들끼리 막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준비시키겠습니다라고 한 직후에 매도가 김건희 여사 전화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면 이게 죄가 됐는지 안 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를 할 필요는 있죠. 네. 지금 전주 손모 씨만 기소가 됐는데 91명의 전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다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항소심 판결 이후에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향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말씀해 주셨듯이 아무래도 의료 개혁으로 인한 현재 의료 사태일 텐데요. 한편에서는 중도층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으로 올랐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의 주요 요소로 여전히 의대 증원이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향후 여론의 향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도층이 소폭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이 풀리지 않은 국면에 대한 응원 메시지로 오독돼선 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이 소방대원들이 전화로 병원을 잡지 못해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지도부에서는 언론에 협조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그거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의사들을 그 의료 현장으로 들여오는 겁니다. 네. 의사들은 2025년도도 의대 증원 0명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도 증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는 거 알 거예요. 그렇다면 2025년도도 1,509명을 다 증원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양보안을 낼 것인지 정부가 빨리 매듭 지어줘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논의 협상에 여야정이 같이 모이자고 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 나한테 연락 한번 한 적 있냐? 비공개 회담 이후에 이거 진실성이 없다. 이런 신뢰가 없는 기반 위에서는 논의가 무의미하다. 이러고 있거든요. 정부가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만약에 조만간 풀리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과 그냥 직결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지율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세 번째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대국민 소통 강화 행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통령실이 이 지지율 반등을 위한 해법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마 대통령은 체코 순방을 영부인과 함께 가시는 걸 봐서는 이제 네. 원전 수주나 세일즈 외교 쪽에 네. 좀 방점을 찍고자 하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외교에 대해서도 사실 높은 평가 받는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도 너무 퍼주기 일변도 아니었냐. 사도광산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찬성하지 않았으면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뭐 조선인들은 뭐 더럽고 뭐 무지하고 이런 내용들도 다 고스란히 있었던 거예요. 이게 번역이 되진 않았지만 이런 걸 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할 것인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도 MOU가 체결됐는데 미국의 한 기업이 엄청 비토를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펜실베니아주에 그 기업이 위치해 있는데 거기가 미국 대선의 경합주잖아요. 미국 대선 주자들한테 엄청나게 세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폐업 조치하면 되냐, 우리 나라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미국에서도 정계에서까지 어쨌든 그게 커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아주 잘 될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만으로 이런 세일즈 외교에 나가는 것도 맞는지에 대한 또 의문들도 있어서 이건 국내 문제가 풀리고 그다음에 외치이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야 전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체코로 떠나는 윤 대통령을 배웅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드디어 만찬 일정도 잡혔다고 하죠. 용산과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 2달이 됐는데 이 지지율이 내려가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이란 정치인은 보수층에서는 굉장한 거의 아이돌급 소구력에 있는 정치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당대회 때도 상당히 많은 득표를 얻었어요. 그때 내세웠던 게 어쨌든 대통령과 거리감을 주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 나는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컨벤션 효과가 지금 주춤합니다. 네. 한 달 이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본인의 정치적을 어떻게 보면 잘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우물쭈물 갈팡질팡한다라는 진단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직격하고 이른바 친윤 의원들이 당신은 우리 원내사령탑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의 지침을 따를 필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직격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돌파력을 좀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지금 시간이 많고 당장 눈에 앞선 선거는 이제 아주 소규모 선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정치력을 좀 펼 공간을 본인이 확보해야 된다는 조언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대표 이번 연휴에도 의료계 설득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협의체가 출범이 된다면 한 대표의 입지도 좀 공고해질까요? 아무래도 여기에 좀 정무적인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최상병 특검은 좀 뒤로 하고 워낙에 당내에서 풀어나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의사단체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집권여당 대표로서 하겠다라고 네. 해서 모든 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협의 테이블로 끌어오려고 했는데 이 노력이 좀 가시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로 어쨌든 정치적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 의지는 알겠는데 네. 의사단체가 묵묵부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난관에 봉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뉴스팩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2기 한 달 대선 밑잡업 속 사법 리스크 촉각입니다.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 속에 다시 등장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출범 한 달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안 세력이다.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수권 정당의 대선 주자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또 뭐 아주 강성 지지층들 그리고 민주당 주류의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사법적인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는 전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내일 결심 공판이 있는 그런 선거법,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고요. 네. 한 10월이나 11월 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제 위증교사들도 나올 수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벌써 좀 어떤 분들은 성급하다는 평가를 내립니다만 3기입니다. 그래서 김부겸, 김경수 그리고 이제 김동연 지사가 이제 차기 또 경쟁자로 급부상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공고화된 본인의 체계를 민주당 안에서 구축한 건 맞지만 아직 뭐 위험 요소랄까요? 이런 부분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및 종부세 완화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언급하며 당내 논의에 불을 당겼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민주당에서 상속세 완화 논의도 시작되는 등 그동안 금기시됐던 이른바 세제 우클릭 행보가 가시화하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 중도층 지지 확보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세요? 사실 계속 말씀드렸던 금투세 완화도 1,400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을 의식하지 않은 행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이른바 마용성 라인, 마포, 용산, 성동 라인에서 지지율이 점점 그러니까 승리는 하더라도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종부세라는 것도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과 연관된 정책이다라고는 하지만 1가구 1주택자한테까지 과세라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은 있어요. 거기는 실거주가 목적이지 그게 네. 투자 용도라고 보여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우클릭이라고 다 하지만 어떤 정책 자체에 꼬리표가 달린 건 아니거든요. 당의 정체성이란 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변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상속세, 증여세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또 이재명 대표가 되게 완고하다, 경직돼 있다라는 이미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도 확장성 그리고 실제로 유권자들한테 표를 얻기 위한 방책으로 이런 이른바 우클릭 행보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좀 벼르고 있는데요.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 추석 전에 12일인가요? 그때 회부를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다수석을 점하고 있으니까 일단 네. 저철적으로는 가능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니 지금 의정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추석 전에 하지 말고 그 뒤로 미루라고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보를 해서 이제 19일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다수석을 가진 또 야당의 횡포다. 우리랑 협의하지 않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으로 강행 처리하는 게 맞느냐. 또 처리가 된다 한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할 게 좀 명약 관화한데 이런 소모적인 부분을 여당과 협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게 맞느냐. 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한 번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면 네, 또 국민들의 피로감도 또 짙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의 피로감이 더 네. 심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추석 때는 또 이거를 만약에 추석 전에 하면은 추석 연휴를 지역에 내려가서 민심 청취를 해야 되는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동원되는 또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뒤로 미뤄졌는데 아마 필리버스터 전국은 또 한 번 펼쳐지고 그 부분은
보면 국민들 응원을 받기는 이제는 또 피로감을 느끼실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닻을 올린 이재명 이기 체제가 순항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암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은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네. 김문기 전 처장을 나는 모른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관련해서 이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압박을 느꼈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벌금형이 그냥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직도 박탈이 돼요. 네. 더 큰 문제는 선거 비용을 보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재판을 받을 때 벌금 90만 원, 그런 공직선거법에서는 그렇게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80만 원, 90만 원. 이게 10만 원 차이지만 천지 차이인 거예요. 직을 유지하냐 안 하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이 그런 부분까지 좀 헤아려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무죄가 나온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뭐 현역 의원들이 인터뷰도 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긴 좀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진 사건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네. 있겠군요. 네, 생생법률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